벌써 갑진년 전반기 6월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 첫 달 7월 이틀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반기에 우리 대한효충의에서 한 일 중에는 1월 29일 날 신청했던 사단법인이 6월 24일자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정성에 의해서 완성되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출발한다는 그런 각오로 효충의 그리고 스승존경하는 정신을 다시 재정립하여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덕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자는 우리 뜻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폭우 속에 여러 가지 더위와 폭우 속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오늘 강사로서 출연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수강생, 또 전국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 항상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충에 관련한 충과 의에 관련한 강의 내용으로서 의기, 논계의 생애와 그의 충의 정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전 KBS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셨던 박용필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이 박용필 강사님은 과거에 효 지도사를 양성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던 경력을 가지셨고, 또 열린 마음으로 여러 단체의 정신을 섭렵하시면서 우리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모셔서 오늘 충의에 관한 논계의 정신을 잘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실 때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의기, 논계에 대한 그의 생각과 그의 그 충의 정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기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로운 일을 많이 한 기생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에 숱한 기생들이 있었지만은 이 의기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한 6,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의의 대표적인 의기가 논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논계의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주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신안 주시인 주닮은 씨고, 어머니는 박씨고, 그 다음에 삼촌은 주달무입니다. 논계는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좀 범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논계의 사주가 사갑술이라고 해서 4가지가 술자가 들어가는 시에 태어났어요.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이걸 사술시라고 하는데, 아버지 주닮은 씨가 논계가 태어나면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다음에 크면은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다 하고 믿었습니다. 외동딸로 곱게 자랐고 아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또한 얼굴이 아주 그 미모가 갖춰졌고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가 바른 그런 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논개는 5살 때 그 아버지 주달문 씨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어머니와 함께 자기 삼촌인 주달무 씨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생활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자기 삼촌인 주달무는 천하의 노름꾼입니다. 그리고 바람둥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름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 주변에 보니까 내노라하게 부자로 살고 있는 김풍현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름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는데 내 조카 딸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빚을 좀 갚아주면 어떠냐고 호소를 합니다. 부자인 김풍현이는 논개가 이쁘게 잘 자랐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 좋다고 허락을 하면서 빚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주달무 그 삼촌은 어디론가 행방을 감춥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딸 논개는 살 길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품팔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삼촌이 자기를 김풍현이한테 팔아먹었다는 걸 알고 그날 밤에 60명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장수에서 저 안이 쪽으로 넘어가는 데인데 그 고개를 넘어서 자기 딸을 데리고 어머니 박씨가 자기 고향인 안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 험한 길을 딸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소환장이 날라옵니다. 장계 동원에서 현감이 말이죠. 보내는 소환장이에요. 이거를 받아보니까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어느 영이라고 안 가겠습니까? 모녀가 손을 잡고 장수 동원을 갑니다. 그 당시에 현감이 누구냐면 최경회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전라도 성주군 사람인데 거기 와서 현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좋게 많이 선정을 베풀어서 그 주민들이 기념비까지 세워주고 한 그런 훌륭한 현감이었습니다. 논개하고 논개 어머니의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건 도의상으로도 윤리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삼촌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 방면을 합니다. 어머니와 논개는 동원을 나오는데 현감이 부릅니다. 너희들은 그럼 여기서 나가면, 이 동원에서 나가면 뭔가 먹고 살 길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현감님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현감이 한참 생각하다 그래? 그 사정이 안 됐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 동원에서 장수 동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너희 모녀가 지내면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유숙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논개는 어린 나이지만 빨래도 하고 열심히 거기서 살았어요. 현감의 눈에 부인이 김씨였는데 그 김씨의 눈에 들었어요.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아주 행동이 바르고 그런 것을 보고 김씨가 논개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논개를 부릅니다. 그때 논개의 나이는 18살인가 그랬어요. 아주 꽃같이 곱게 피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최경희의 부인 김씨가 내가 너 1년 동안 데리고 있어 보니까 참 마음씨도 곱고 아이가 착하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테니까 아마 그 김씨 부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암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언제쯤 죽을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자기 남편이 최경희 현감이 쓸쓸할 것 같으니까 김씨 부인이 논개한테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네가 내 남편 현감 최경희를 모실 수 있겠느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논개와 논개의 어머니를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너무 벅찬 말씀을 해줘서 오히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김씨 부인은 계속해서 권합니다. 아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내 남편을 네가 좀 모셔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모녀가 어머니가 허락을 합니다. 좋습니다. 내 딸을 당신 남편을 모시는 부인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경희하고 연을 맺게 됩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세컨드 영어로, 그리고 한문으로 축신, 재축, 작은 부인. 이 작은 부인에 대한 말이 우리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경희는 축신을 불렀어요. 세컨드긴 세컨드다 이거죠. 약속이라 한 듯이 1년 후에 최경희의 부인 김씨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논개는 본격적으로 최경희 현감의 부인이 돼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현감한테 통보가 옵니다. 최경희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의 관습으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시묘살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부모님 묘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시묘살인데 그 시묘살이를 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을 간 지 1년 만에 1592년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파죽지세로 왜군들이 말이죠. 부산에서부터 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 왜군들의 병력도 무시무시하게 많았지만은 그 장비나 이런 게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싸울 수 있는 게 칼하고 활, 그 다음에 성능이 아주 뒤떨어지는 조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최경희가 시묘살이를 하다가 6.25가 나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고향에서 시묘살이를 맞추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최경희를 불러냅니다. 나라에서 필요하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당신이 다시 관직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의병을 일으키든지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최경희는 시묘살이를 맞추지 못하고 의병을 일으키는데, 전라도 땅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의병이, 호응하는 의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경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현감으로 있던 장수에 가면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의병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하고 장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논개는 자기 남편을 도와서 의병청이라는 걸 세운 데에서 부녀자들을 모아가지고 손수 치마에 돌을 날르고 무기를, 칼을 말이죠, 날라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동네 부인들하고 이러던 중 외부는 말이죠. 부산을 지나서 진주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진주에 올라온 외부는 병력이 10만 명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진주성을 지키는 사람이 장군 중에 김시빈 장군이라고 있는데 조정우 장군하고 이 둘이 말이죠. 의병을 포함해서 병력을 말이죠. 총동원해도 몇천 명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불가항력인 병력입니다.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김시빈 장군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진주성 촉성루를 점령하는데 걸린 시간이 열흘이나 됐어요. 열흘 동안에 얼마나 희생자가 났느냐면 기록에 의하면 7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 시체가 남강 주변에 널려 있어가지고 남강이 핏물로 변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처참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열흘 만에 항전을 해왔던 김시빈은 불가항력에 밀려가지고 손을 들고 물러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왜군이 진주성을 침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최경희는 의병을 이끌고 진주로 옵니다. 진주에 와서 주력 부대와 합류하지 않고 외곽 지역에서 일본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병을 대고 결국 김시빈 장군이 손을 들고 진주성이 함락되니까 촉성루가 최경희 장군도 손을 들고 다 같이 세 장군이 모였어요. 김시빈 장군하고 최경희하고 조중우하고 모여가지고 더 이상 싸우기는 불가항력이고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했지만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진주의 촉성루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 장군으로서 그리고 왕한테 볼 면목이 없다 하고 남강 기슭께서 자리를 깔고 북쪽을 향해서 셋이 왕한테 절을 하고 선대를 한 다음에 장렬하게 남한강으로 남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정말 장렬한 죽음입니다. 이때 농가는 외곽 지역에서 의병들을 돕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내 남편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남강에서 자기 남편의 시신이 떠오를까 하고 며칠을 가서 헤맸어요. 시신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논개가 7월 칠성날인데 그날이 왜군들이 승전을 한 승전 회식을 촉성루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7월 칠성날 그 소식을 접한 논개는 옳지 이때다. 내 조국을 짓밟고 말이죠. 내 남편을 죽인 저놈들을 외적의 장수들을 내 조그마한 힘이지만 말이죠. 죽여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열심히 권관에 가서 기생 수업을 합니다. 그 기생이 거기 동원돼서 회식을 베푸는데 흥을 돋우게 하니까 자기도 그래야 거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생으로 변장을 하고 갑니다. 맨 뒤에 천천히 들어가서 촉성루까지 입성을 합니다. 기생들이 자리를 같이 한 촉성루에 올라가지 않고 논개는 그 아래 바위 쪽으로 내려갑니다.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녁 달밤인데 논개가 장만해서 입은 옷이 뭐냐면 한산쇠옷이었어요. 달 밝은 밤에 그 한산쇠옷이 얼마나 깨끗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논개는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장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흥얼대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진주의 남번가라는 게 있는데 그걸 부르기 시작합니다. 술김에 말이죠. 달빛에 바라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그 밑에 바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외장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주력 부대의 대장인 로큐스케라는 그 장군이 체격도 대단합니다. 바라보니까 군침이 생겨 아름다운 여인이 달빛 밑에서 처량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리 올라와라 손짓을 합니다. 논개는 거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장군을 유혹을 해요. 장군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꾸 내려갑니다. 그 바위로. 거기서 의 논개는 한상을 차려놓고 술대접을 또 합니다. 만취가 된 말이죠. 로쿠스케는 논개를 끌어안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기 직전이에요. 끌어안기 직전입니다. 논개는 이때다 하고 그 외장을 끌어안습니다. 논개가 거기에 갈 때는 아주 작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 손가락에는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다 꼈어요. 10개를. 왜 꼈느냐 하면 외군의 장사가 힘이 장사고 또 물속에서 끌어안고 휘내면은 가락지가 없으면 이 손가락이 빠질 테니까 끌어안는 게. 그러면 이놈이 행여나 살아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가락지를 끼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들어갔는데 이 가락지에다가 낀 말이죠. 이게 빠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장하고 논개는 장렬하게 순절을 합니다. 역시 남강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후에 진주 시민들이 논개의 시신을 건졌어요. 최격의 시신도 건져가지고 어디다 갖다 썼느냐? 경상남도 함양군 무슨 년인가 청소년인가 거기인데 거기에 갖다 묻었습니다. 논개의 시신은 고향인 장수군에 있질 않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최경희의 발밑에다 갖다 묻어놨습니다. 자, 논개는 여기까지인데 그 후에 묻혀 있었어요. 그 사연들이. 그러다가 어느 장군의 아들이 거기를 순회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연을 듣게 돼. 그래가지고 그 떨어뜨린 바위 있는데 옆에다가 절벽 바위에다 의암이라는 걸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의암 바위가 지금도 거기 있는데 그 후에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경상남도 지방을 돌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논개의 사연을 듣게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말이야 순전한 여자인데 가냘픈 여자가 죽음을 택한 건데 이건 크게 다루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유몽인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논개가 훌륭한 말이죠. 순전한 여자로 의리로 그때서부터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촉성루 밑에다가 제답을 하나 차려놨는데 그게 이제 초단인데 지금도 가면은 그게 있어요. 논개의 사진을 걸어놨는데 몇 년 전에 그 집안들이 말이죠. 우리 할머니 얼굴이 이게 아니다. 이렇진 않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고증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초상화를 그려놓아야겠다. 집안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진주시와 장수군이 전국에 공모를 했어요. 초상화 그리는 공모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공모에 응했는데 그 중에서 충남대학교 교수였던 미술학 교수인 윤여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코수염 나고한 분인데 그분이 공모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촉성루 밑에 그 초당에 그려져 있는 모습이 논개의 모습이 윤여환 교수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 위에 논개 집안들이 가서 보고
가장 가깝다. 이게 고증을 해보니까 우리 할머니의 얼굴이 가장 가깝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논계에 대한 거는 그 후에 시인들도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변형로에 붉게분들 물들은 말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변형로의 시 중에서 아무튼 말이죠. 시인 묵객들이 그의 순전한 거룩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촉성루에 가면 진주시라는 데가 1년에 촉성루를 찾는 관광객의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인데, 그 촉성루 밑에 논계의 사당이 지어져 있는데 가보면은 논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갸름한 얼굴에 결안형인데 전형적인 동양의 미임상이에요. 그는 하나의 남편을 모셨지만 불과 체력이와 재미를 보고 산 거는 신혼생활은 불과 2년도 안 되고,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으로 모든 사랑의 꿀 같은 그런 꿈을 다 뺏어갖고 외분들이 자기 남편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7, 8년 동안 이 나라가 초토화 됐었습니다. 논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웠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원수 같았겠습니까, 일본이. 그리고 외군이 그 가냘픈 여자가 외장을 끌어안고, 그 험악하게 생긴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 또한 논계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에 충성하고 의리를 지켰다는 충의 정신을 이 땅에 남겼다는 것. 비록 여자지만은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정신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그 밖에 민심이나 이런 게 전부가 말이죠,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 하나로 되지 않고, 이런 때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말이죠, 논계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불처럼 일어나면은 우리나라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우먼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논계의 정신, 우리는 이 시대에 이어받아야 될 훌륭한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역시 귀하신 박육필 전 편집국장님을 하셨나요? KBS 보도국장. 보도. 아주 참 소설 같은 자상하신 그 논계에 대한 역사 얘기를 참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 우리 의기, 논계에 대해서 자상한 말씀을 읽거나 듣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말씀처럼 특히 이 시대에 여성 상위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논계의 충의 정신, 이런 정신이 우리 땅에 되살아날 때 우리 민족의 앞날이 더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논계의 정신을 다시 봤는데, 우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치밀한 그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를 헤아리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함과 더불어 이러한 위기에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